네, 오늘은 대선 특집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공약주 특별한 게스트분 모셔봤는데요. 이재명 선대위에서 민생 공약을 직접 담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안진걸 민주당 서민중산층 경제살리기 위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실 때 어떠셨어요? 편하게 잘 오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 기간 동안은 내내 긴장했는데 예. 어제 이제 취임 선서 하는 거 보고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제일 먼저 하시겠다 해서 든든하고 고맙고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취임식이 아니라 네. 임명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권력자가 국민 위에 군림해서 취임을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어떤 조직에서 최고 수장으로서 취임을 하거나 내세우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이 임명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국민들께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경제도 그렇고 재헌절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해서 임명식을 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그러면은 기분 좋게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기조를 5년 내내 유지한다면 경제도 살고 민생도 살고 우리 국민들의 기분도 계속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앞으로를 기대해 보면서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좀 수개월 동안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참 많지 않을까. 그만큼 대선 과정도 다사다난했잖아요. 그동안의 맞습니다. 대선 과정은 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을까요? 뭐 이제 사실 대선이란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주권 이벤트인데 네. 이제 A 후보, B 후보, C 후보, D 후보 네 분이 주로 토론했잖아요. 뭐 토론 때마다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네. 이제 저희들이야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지만 이제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그 대선 내내 살얼음 판이죠. 뭐 앞서 나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치열하게 선거에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아시는 분 알겠지만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시민단체를 오랫동안 했는데 네. 처음으로 선대위에 참여했거든요. 그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뭐 경제 민생하는 분들은 뭐 그걸 모든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니 세상 오죽하면 12월 달 신용카드 사용액이 11월 달보다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12월은 연말인데.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눈도 내리고 사람들이 돈을 엄청 쓰는데 네. 11월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든 건 다른 나라 아마 동서고금을 통해서 처음 있는 일인데 그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 있었는데 저는 뭐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면서도 이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제발 경제나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도 내 후보가 모두 누가 되더라도 경제 민생 살리기 올인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3년간 민생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예. 네, 그러면 그동안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점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비상계엄 사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응원하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 3년 사실 대한민국 국격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경제 민생이 최악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모든 지표가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언론 자유주의가 엄청 후퇴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경제 지수만 해도 올해 4분의 1분기 0.2% 마이너스 성장한 거 국민들께서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슬프게 생각하는 지표는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그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에서 입건되신 분이 4만 명 정도였거든요. 네. 확 줄어들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국민들 중에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로 입건된 분이 11만 명에 달합니다. 3배가 뛰었습니다. 근데 11만 명이 뿐이겠습니까? 적발해놓고도 봐주신 사장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검경에서 그냥 너무 소액이니까 눈 감아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더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정말 경제 민생은 너무 피폐했다. 누가 되더라도 경제 민생은 제대로 살려야 된다, 챙겨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가장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 일반 국민들의 경제나 민생 이슈에 민감하게 활동했던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네. 지금 벌써 주가가 많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움직임 참 좋습니다. 네, 그런 이 움직임이 5년 내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되 예. 잘못하는 걸 있으면 또 호되게 비판도 해주시고 좋은 제안 많이 해주시고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는 정부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저희 일꾼들이 네.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재명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거든요. 네. 언제든지 좋은 말씀, 쓴소리 해주시면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1분기가 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기도 했고요. 그만큼 또 국내외 기관들도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를 한 0%대 정도로 낮잡아보고 있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럼 지금의 한국의 민생 경제에 대해서 몇 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까요? 지금 10점 만점이라면 거의 0점 수준이죠. 0점이요? 제가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작년에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체불임금이 2조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체불임금. 사실 여러분들 우리 알바만 했는데 그날 돈 안 주고 며칠만 안 줘도 네. 엄청 고통스럽고 서운하잖아요. 네.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알바 많이 봤는데. 근데 여러분 체불임금 피해자가 50만 명 안팎에 22조를 돌파했거든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4분의 1분기 벌써 지금 작년 기록을 깼습니다. 체불임금이. 그리고 개인 파산, 개인 회생, 법인 파산, 개인 법인 회생 최대치입니다. 자,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 대한민국의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들 중에 네. 1년에 100만 개가 문을 닫는데 그것을 매일 분으로 한 사람은요 30초 하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4시간 하나씩 법인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최악이죠 정말. 신용카드 그러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국민 여러분 어디로 가죠?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우리가 신용카드를 대출하잖아요. 네. 신용카드 대출액이 50조 육박합니다. 근데 잘 갚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연체라고 했죠. 연체율도 최고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민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예. 되셨으니 제일 먼저 민생회복 지원금 그리고 지역화폐 대폭 확대, 그다음에 극빈층 약자 서민 청년들에게는 꼭 집어서 그분들에게 내수 여력을 합격할 수 있는 집중적인 복지 확대 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그분들이 내수나 소비를 늘림으로써 성장의 동력이 되거든요. 제가 무조건 막 복지만 늘리자, 무조건 서민들을 지원하자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네. 결국은 그런 내수를 살려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4분의 1분기 때 마이너스 0.2%인데 그것을 1%, 2%로 늘리자는 이야기입니다. 3%까지. 예, 최소 3%까지 늘려야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예. 수출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선전하고 내수만 살아나면 2, 3%까지는 회복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출과 내수 회복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를 바라보는 그 시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추경을 대폭 확대를 해서 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평가하시는지?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경제학 교과서의 ABC라고 하면 네. 경제가 잘 될 때는 정부는 좀 뒤로 빠져 있고 예. 경제가 안 될 때는 정부가 나서서 재정도 좀 풀고 또 이렇게 소비도 진작시키고 이래야 된다는 건 뭐 어렸을 때부터 다 들으셨어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내수가 극심하게 침체돼 있으니 추경이라도 하자. 정부가 나서서 재정 확대하자. 우리 경제 프로에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3년 내내 하나도 추경을 안 했어요. 정말로요. 절대 안 한대요. 그리고 뭐 경제는 그냥 민간에 맡겨놓으면 된대요. 당연히 경제는 민간에 맡겨놓으면 되죠. 하지만 극심하게 수출이 안 되고 내수가 어려우면 당연히 정부가 수출하는 기업들도 좀 네. 도와주고 다른 나라하고도 다니면서 우리 기업을 또 홍보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내수를 활성화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안 해서 만의 성장까지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성남시장, 경기도사 시절에도 내수 활성화와 서민 중산층의 소비 여력 확대를 매우 강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복 솔직히 부담됐잖아요. 학기 초에 부모님들이. 그쵸. 그게
한 40만 원, 50만 원 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교복을 학기 초에 쓰면 그 정도의 소비를 안 하게 되죠. 근데 무상교복이라는 걸 청구를 해낸 거예요. 본인이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사입을 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무상교복을 했더니 어떤 변화가 발생했느냐. 전국의 모든 학교가 무상교복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딱 그해쯤에는 40만 원, 50만 원이 공적 지출이 줄어드니까 이건 교육비니까 교복이 그걸로 소비를 늘리는 거예요. 물론 다 소비를 하진 않겠죠. 네. 일부는 저금도 하시겠지만 야 오늘 우리 가족들 신발도 사고 밥도 하나 먹자. 그러면 벌써 두 군데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말하는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요. 돈이 도는 내수회복이다. 근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님만이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당선됐던 시절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네. 도와주겠다. 그다음에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라는 현수막을 엄청 정부에 많이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돌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의 기본이고 돈이란 말도 잘 생각하면 돌고 도니까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발 서민 중산층 약자들에게 돈이 돌게 해서 그분들이 빚도 좀 갚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소비를 하게 하자. 그러면 동네 경제 또 살아납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 잘할 거라고 대통령님 잘할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 더 유동성 있게 시장에서 돌아야 그 안에서의 시장도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선거 기간 동안 국민들의 민생 관련한 민원이 또 빗발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중에서 좀 기억하고 계시거나 인상 깊었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이제 지금은 민생경제연구소로 돌아왔지만 네. 이제 이재명 선대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처음으로 정말 제 인생에선 처음으로 선대위에 결합을 했는데 민생경제연구소의 이제 임세은 공동소장이란 분은 이재명 후보 민생대변인으로 네. 김현정 전 소장은 비체혁명본부 부본부장으로 이희성 공익법률위원장도 서민중산층 경제살리기위원회 선임부위원장으로 저희 이제 일꾼들이 쉽게 말해서 선대에 모두 결합한 겁니다. 네. 그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되는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을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함께하자 해서 다 결합한 건데요. 그 사이에 이제 서민 중산층 경제 살리기라는 선대 조직에 있다 보니까 제가 서민 중산층들에게 또 약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정치적 정책적 제안이나 공약을 해달라고 네.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뭐 우리 케이블 TV도 나왔지만 뭐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이제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매불쇼라든지 뭐 뉴스공장, 서울의 소리. 사실 저도 안진걸 TV라는 개인 유튜브도 하는데 그때마다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면서 제안해달라 했더니 정말 수천 개의 제안이 왔습니다. 수천 개요? 예, 1,000개가 넘는 제안인데 그 중에서 혹시 딱 예. 한두 개 정도 기억나는 제일 게 있으세요? 기억나는 게 제가 아이들 분유를 못 먹이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재명 후보가 되면 아동수당도 늘려주시고 네. 그다음에 서민들 긴급대출 좀 해주십시오. 은행에 갔는데 퇴짜, 제2금융권 갔는데 퇴짜, 대부채마저도 저를 퇴짜를 났습니다. 그러면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거냐. 불법 사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번 쓰게 되면 그건 정말 벼랑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11만 명의 경기도민들에게 1%의 초저금리로 3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긴급 생계 지원. 네. 근데 이건 그냥 무상은 아니고요. 빌려준 겁니다.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생경제연구소가 운영하는 홍길동은행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 긴급위기 계실 때 제가 가족 숫자대로 10만 원, 2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곳인데 예. 동시에 그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3일째 굶고 있습니다. 아유, 다 이게- 기본적으로 예. 먹고 사는 게 되게 그러니까요. 힘드네요. 우리 앵커님께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 생각했지만 진짜로 그게 문자로 오고 전화로 오잖아요. 네. 그럼 느낌이 어떠냐면요. 와,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났구나. 근데 그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정말 애가 굶고 있어요. 제가 3일째 수돗물을 먹고 있어요. 분유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님한테 먹일 게 없어요. 심지어 초등학생한테도 문자가 왔는데 엄마가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했더니 아이들 밥을 먹인 다음에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네. 나는 밥 안 먹어도 돼. 근데 애가 처음에는 그러랬는데 계속 그러니까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서 우리 엄마 맛있는 거 먹게 10만 원만 도와주세요. 제가 10만 원 바로 송금해 드렸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이 지금 아까 10만 원의 소액절도를 하다 걸린 분이 11만 명이나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30주 하나씩 사업체가 폐업한다 그랬잖아요. 문을 닫는다. 폐업한 분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장사를 해갖고 그래도 5만 원, 10만 원을 벌면 그걸로 먹고 사는데 내일 폐업을 했다. 그게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죠. 바로 이런 분들이 이제 정말 안타깝게도 자살로 내몰리거나 범죄자로 내몰리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직속 우리 서민 중상층 경제 살리기 원회 이제는 어제 해산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지금 없는 조직인데 어제 저희 해단식 하면서 애청자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중산층 경제 살리기 원회는 없어졌지만 네. 서민 중산층 경제 살리기 시민연대 이렇게 NGO를 만들겠습니다. 어제 한 20명 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에 앞으로 계속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슈 파이팅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대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민생 관련해서 정말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제안이 1000여 건이 넘게 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직접 채택을 하셔가지고 한 7개 정도로 추려서 그게 실제 공약으로 올라왔다고요? 예. 네. 제가 시민들의 제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천 건이 왔습니다. 네. 근데 NGO라면 그걸 모두 채택하고 주창할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이제 법과 제도와 정책 계산을 감안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맙게도 이재명 선대위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공약이 생활 민생 공약 베스트 7입니다. 자, 이제 애청자께서 들어보시면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화면도 준비되어 예.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함께 화면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되게 귀엽죠. 손잡이 있는 택배 상자 관련해서요. 네. 사실 비용도 크게 들어가지 않는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진즉 일찍 몰랐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지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에 300개 안팎, 네. 마트 여성 노동자들은 거의 400개 정도를 하루에 나른답니다. 근데 박스가 크면 클수록 예를 들면 이렇게 수첩처럼 작은 박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건 가볍게 들지만 여러분 박스가 크면 클수록 얼마나 무겁습니까? 미끄러져요, 또. 앵커님도 많이 들어보셨군요. 미끄럽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방수 처리도 약간 했거든요. 혹시 비에 젖으면 안 되고 또 수분 같은 것을 예방하려고. 근데 그래서 그걸 들면요, 손가락, 손목, 엘보우, 어깨까지 산재가 진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거웠고 미끄럽고 떨어뜨리다가 발등에 떨어지잖아요. 모서리에 떨어지면 발등이 깨질 정도로 예. 무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옆에 손잡이 딱 뚫어놓으면요, 체감 무게만 50% 가까이 가볍게 느껴지고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나르는 게 편합니다. 근데 이건 택배 노동자, 마트 노동자들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박스에 물건 실어서 나르는 경우 많잖아요. 모든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활 공약 중에 무거운 박스, 네. 종이 박스든 플라스틱 박스든 무거운 박스는 다 옆에 손잡이를 뚫자. 여러분 그 과일 박스나요. 그 다음에 애국의 손 박스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캠페인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 가면 박스를 살펴봅니다. 외국계 박스나 농촌에서 온 과일 박스나 농산물 박스를 보면 구멍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무거운 걸 안 거죠. 근데 우리는 안 돼 있어요. 이것을 문재인 정부 때 저희들이 주장해서 우체국 박스 무거운 것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근데 일부거든요. 이걸 웬만한 무거운 박스는 다 구멍을 설치하는 것을, 손잡이 구멍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법으로 의무화할 필요는 없고 관행으로 의무화하자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공약인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시민들께서 와 맞다 박스 있으면 너무 좋, 구멍이 있으면 너무 좋지, 손잡이 있으면 너무 좋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고속도로 화장실. 앵커님 명절이나 휴가철에 고속도로나 그 유명한 휴양지 가면 네. 여성 화장실에 줄 서본 적 있어요, 없으세요? 많죠. 많이 계시죠. 네. 남성들은 비교적 줄을 덜 서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어머니 또는 뭐 누나 또는 여동생 또는 아는 후배들 줄을 100m까지 서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못하죠. 저희들은 얼른 기다릴 수 쉬하고 없습니다. 나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오래 걸려 얼른 네. 이동해야 되는데 야 기다려 줄 서 있잖아.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에
남녀 휴게실, 화장실을 다 늘리자는 겁니다. 빈 공간에. 네, 네. 근데 그중에 여성 화장실은 더 늘리자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성들이 길게 줄 수 있는 고통을. 근데 그것은 여성들만 문제가 아니죠. 기다리는 남성들도 그 여성과 함께 어딜 가든 예. 남성 다 기다리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부담 느끼는 게 이제 그 통계청 통계를 보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 비용이거든요. 네. 그중에서 통신비를 대폭 줄이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초임금을 받는 하위소득 70% 하면 12,100원을 의무 감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근데 이게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도 주변에 어머니, 아버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65세 이상인데 기초임금 받는다. 알려주십시오. 신청해라고. 근데 그것을 앞으로는 통신 3사가 보건복지부에 기초임금 받는 데이터를 받아서 자동으로 감면해 주자는 겁니다. 신청해야 되니까 당연히 몰라갖고 또는 내일 해야지 또는 깜빡하고 또는 귀찮아서 신청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우리 전체 어르신들 중 50% 가까이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을 제가 계속 발표한 거죠. 이렇게 해서 4가지 소개를 해주셨네요. 일단 3가지 소개했는데 4개가 더 있어. 얼른 4개 더 소개할까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줄여서. 시간이 제가 지금 인상적인 딱 한 가지만 그러면 들어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서민들한테 1% 금리로 긴급 대출했잖아요. 네. 그것을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하자는 겁니다. 지금 정말 민생이 최악이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11만 명이나 소육절도로 걸리고 막 그랬는데 자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법과 제도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이 있고 콜센터 1397로 전화하면 서민금융 대출도 해주고 네. 채무에 대해서 일부 탕감하는 그 채무 조정도 해줍니다. 근데 요건이 까다로워요. 안 빌려줘요. 거기도 심지어.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1%의 초저금리로 정말 긴급 생계 위기를 겪는 분들에게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인데 300만 원 대출해 주자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발표가 됐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비슷한 정책을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요. 50만 원을 무려 16%대로 빌려줬습니다. 16%면 여러분 우리나라 이자 제한법 20% 이상 못 받게 됐는데 거의 최고금리 비슷하게 받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성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16%로 50만 원을 빌리는데도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제가 공약을 했고요.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요건이라고 네. 이제 앵커님이나 제가 은행에서 또는 제2금융 돈을 빌리면 이자율이 뭐 5%, 6%가 많이 있잖아요. 예. 너무 부담죠. 한 달에 뭐 우리 가게에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이자를 내는 집들이 수두룩 갑니다. 가계 부채가 2,000조쯤 됩니다. 집집마다 한 1억 정도 빚이 있는 거로 통계로 나오는데 그 금리를 인하해달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근데 수용률이 너무 낮습니다. 은행이 25%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금리 인하 요건 수용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요건을 거절했을 때 거절사로 알려줘야지. 우리가 그걸 연구해서 다시 금리 인하 요건을 신청해갖고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의무화하자. 이런 공약이 지시돼 있고 반드시 이건 이재명 정부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살짝은 간추리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좀 많은 분들께서 귀엽게 보시는 여러 가지 공약들도 있고요.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조금은 숨통이 더 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공약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공약이 있을까요? 저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가 가계에서 통계청 통계하면 가장 많이 지출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식료품비하고 일단 통신비를 인하하면요. 집집마다 한 가계 통신비가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사이가 나오거든요. 보통 2인 가족 평균은 15만 원인데 네. 4인 가족이면 한 한 30만 3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통신비만 좀 인하가 돼도 그다음에 여러분 4만 원대 요금제 썼는데 데이터 한 일주일이면 다 소진되고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만 막 차단해 버렸는데 저가 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네. 그다음에 5G 요금제는 지금 최소 요금제가 거의 4만 원대인데 2만 원대, 3만 원대 요금제도 내놔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를 조금 쓰는 분들은 2만 원 요금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집집마다 한 몇만 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제일 시급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좀 대폭 줄이는 정책을 펼치자는 겁니다.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그게 시급한 보시는 게. 거군요. 그러면 집집마다 최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숨통이 좀 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는 민생회복지원금 우리 코로나 때 1인당 25만 원 지원해갖고 전국적으로 내서 확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번 2차 추경에서 김문수 후보님도 30조를 약속했고 이재명 후보님도 35조를 약속했거든요. 여야가 생각이 똑같습니다. 30조, 35조. 네. 근데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주면요. 12.5조면 가능합니다. 50조를 줘도 아니 50만 원을 줘도 12.5조니까 25조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코로나에 이어서 지금 최근에 비상기업 여파까지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드리고 나머지는 또 소민이나 중산층이나 AI나 뭐 수출 기업들을 응원하는 이렇게 써도 35조, 30조를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정부 부채가 너무 늘어난다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면요. 정부 부채를 줄일 수가 있는 이런 선순환이 가능한 것이죠. 어느 정도 일단은 당장은 돈이 돌아야 한다. 예,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네요. 민생회복지원금, 예.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지역화폐 확대. 지역화폐라는 건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전남 강진이 중앙정부는 아동수당을 만 7세까지 10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네. 통장으로 들어오는데요. 10만 원 때문에 출생률이 늘어나진 않겠죠.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죠. 전남 강진군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6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중앙정부는 10만 원만 주는데 강진군은 60만 원을 더 주네. 근데 그걸 지역화폐로 줍니다. 네. 올해 안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열심히 쓰죠. 열심히 쓰게 되잖아요. 다 써야죠. 소멸하니까. 예. 저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출생률이 깜짝 놀라실 텐데 2배로 뛰었습니다. 전남 강진. 그리고 동네 경제가 살아나가지고요. 이사를 옵니다. 사람들이. 강진이 살기 좋다. 아동수당을 중앙정부가 주는 10만 원, 지방정부가 60만 원, 70만 원이나 주더라. 그 근거도 있어요. 실제 아기 키우는 부모들한테 통계를 내보니까 아이 하나 키울 때 한 달에 7, 8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딱 거기에 맞춰주니까 출생률이 여러분 2배로 뛰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저출생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다. 대한민국 소멸된다.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진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몇십 조를 썼어요. 근데 출생률이 반등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아이고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하고 아동수당을 100% 60만 원을 더 줬더니 출생률 2배로 뛴 겁니다. 네. 이걸 전국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출생률 뛸 거고 서민 중산층 가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동네 경제, 지역 경제, 내수경제 확 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걸 빨리 하자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아마 제 감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비상경제 TF 지금 어제 첫 번째 행정명이 비상경제 TF 네. 만드는 거잖아요.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뭐 이번 주 안에 회의를 할 텐데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논의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주당 서민 중산층 경제 살리기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전직입니다. 전직. 네, 예. 전직 어제까지는 위원장님. 맞았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민생경제연구소로 돌아왔고요. 애청자 여러분 아무튼 좋은 정책이나 공약이나 제안 있으시면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또는 안진걸 TV로 연락 주시면 바로 이재명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안진걸 TV라고 유튜브가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구독자가 한 그쪽으로. 23만 명 됩니다. 거기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정책은 제가 바로 이재명 정부에 전달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는 감히 대변하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정책 관련한 이야기들 남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안진걸 TV 한번 검색하셔서 추가적인 나의 내용들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